오늘은 2학기 들어서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 앞으로 배울 내용도 잘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어떤 내용 배웠었는지 아주 잠깐만 확인하고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세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봤었어요. 그 세포를 우리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나누어서 알아봤고, 그래서 각각의 세포 소기관들 그림이랑 연결시켜서 그 명칭과 기능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했던 게 물론 다 중요하지만 유전물질인 DNA가 존재하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 핵이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 리보솜, 운반은 소포체, 그리고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소기관은 골지체라고 했었죠. 그리고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은 미토콘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세포벽 엽록체 에포, 이거는 동물세포에 주로 발달한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특히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이었어요. 더불어서 액포는 각종 물이나 노폐물들을 저장하는 쓰레기통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번에 있는 세포막은 세포 안팎으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세포 소기관이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었죠. 세포망의 구조는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적 투과성을 나타냈죠. 선택적 투과성에 의한 물질의 이동 방식이 확산과 삼투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확산은 이렇게 단순 확산과 단백질을 통한 확산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래서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분자가 이동하는 현상이었고요. 반면에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동 방식의 특징과 그 예시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은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이에요. 우리 생명체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생명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잘 먹고 싸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몸속에서는 수많은 화학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화학 반응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인 특징, 그리고 이런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어떤 그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소단원 이름이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이잖아요. 이 화학 반응이라는 게 뭘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식을 먹고 뭐 소화를 시키고 또 똥을 싸고 뭐 방귀도 뀌고 뭐 이런 다양한 우리가 생명 활동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화학 반응을 우리가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물질 대사라고 해요. 반괄호 1번에 물질 대사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고요. 이러한 물질 대사의 결과로 물질이 합성되거나 분해가 돼요. 자,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서도 뭔가 먹으면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침을 먹었든가 점심을 먹었든가 아니면 이따 저녁도 먹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뭐가 나오나요?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고 나서 그 음식물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분비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물질들이 합성되거나 분해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아니면 숨을 쉴 때, 아니면 우리가 방귀를 낄 때, 이런 때 전부 다 물질이 합성되거나 분해되는 물질 대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합성되는 화학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화 반응이라고 해요. 이 동자가 무슨 동자일까요? 같을 동자겠죠? 이렇게 작은 물질들이 합쳐져서, 작은 분자들이 합쳐져서 큰 분자로 되는 이러한 작용을 동화작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분해되는 작용을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이 이자는 달을 이자를 쓰겠죠. 한자로. 그래서 큰 분자를 이렇게 다른 여러 개의 조각으로 잘라지는 이런 화학 반응을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걸 조금만 더 들어가게 되보면 동화작용이 작은 분자가 큰 분자가 되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작은 여러 개의 분자들이 합쳐져서 연결될 때 이 연결시켜주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분자가 큰 분자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돼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서 작은 분자가 큰 분자로 이렇게 합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좀 유식한 말로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다. 즉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화작용은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쪼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큰 분자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잘게 쪼개지는 과정에서 반대로 이번에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반응을 열이 방출되는 반응이다 라고 해서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의 예시로는 광합성, 단백질 합성,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반응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합성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 작은 것들을 합쳐가지고 큰 분자를 만드는 이러한 동화작용의 예시가 되겠고요. 반면에 이화작용에는 세포호흡이라든가 소화 이런 것들의 예시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이렇게 먼저 큰 분자가 있고요. 여기 작은 분자가 있어요. 자, 작은 분자가 이렇게 큰 분자가 되는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우리 단백질의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었죠. 즉 아미노산 여러 개가 쭉 합쳐지게 되면은 단백질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는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반대로 큰 분자가 작은 분자가 되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분자가 이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화작용의 예시가 될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해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낯선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 생체 촉매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죠. 자, 촉매가 뭘까요? 촉매. 우리 일상생활에서 촉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뭔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작업을 할 때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걸 촉매라고 하죠. 물론 촉매가 없어도 우리가 어떤 반응이나 그런 게 일어날 수 있긴 하지만 촉매가 없으면 그 반응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 반응을 좀 더 빨리빨리 우리가 효율적으로 빨리 해주기 위해서 촉매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촉매가 있으면 느린 반응을 좀 더 빠르게 일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몸속에서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이런 촉매를 생체 촉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생체 촉매를 우리가 두 글자로 효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효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효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효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왜 효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물질대사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 자, 근데 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생명체 밖에서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랑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랑 어떻게 다른지 그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기 반가로 2번에 물질대사와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포도당의 연소와 세포 호흡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세포 호흡이라는 게 뭐였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 미토콘드리아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반응을 세포 호흡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세포 호흡은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세포 호흡을 하고요.
그 결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포도당을 연소시키는 반응이랑 세포호흡 반응이랑 반응물과 생성물이 똑같아요. 세포호흡도 포도당을 이용을 하는 거고, 포도당을 연소시킨다, 포도당을 태우는 것도 이제 반응물은 똑같고, 그 반응의 결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반응이랑 결과물은 똑같은데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냐? 온도가 다릅니다. 자, 포도당을 연소시킨다, 즉 포도당을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400도 이상의 매우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뭐 100도 정도로는 포도당이 연소되기가 힘들어요. 자, 반면에 우리 세포 호흡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반응인데, 어떻게 이건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지만 세포 호흡은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 몸속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까 살펴봤던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생체 촉매, 즉 효소가 있기 때문에 세포 호흡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반응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왼쪽은 포도당이 연소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포도당이 연소가 되려면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해요. 자, 우리 물질이 타려면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가 없으면 물질이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가 있을 때 4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4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열과 빛을 내며 다량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합니다. 반면에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의 연소와 마찬가지로 포도당, 산소, 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렇게 높은 온도가 아니더라도 체온 정도, 한 36.5도 정도의 온도에서도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근데 물론 뭐 반응물과 생성물은 똑같지만 이거는 한꺼번에 일어나고, 이건 이렇게 단계적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의 결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초량의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방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반응물과 최종 생성물이 같은데 다른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물질 대사에서 생체 촉매가 반응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촉매란 무엇이었나요? 이 촉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대부분은 우리가 반응을 느리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부분은 반응을 빠르게 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뭐 밥을 먹었는데 뭐 소화가 일어나는데 막 3, 4일 막 그렇게 걸리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소화가 일어나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촉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응 속도를 바꾸는 물질입니다. 물론 촉매가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생체 촉매는 반응 속도를 바꾸는데 대부분 빠르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일단 촉매란 반응 속도를 바꾸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체 촉매를 효소라고 하죠. 다시 한번 결론을 지으면 생체 촉매, 즉 효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는 높은 온도가 아니더라도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효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효소란 생명체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생체 촉매를 효소라고 부릅니다. 효소. 그래서 이 효소는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도와주냐?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도와줘요. 자, 활성화 에너지가 뭘까요? 활성화 에너지란 반응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좀 와닿지가 않죠? 이게 무슨 말인지.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공을 이렇게 아주 거대한 공을 밀어서 산을 넘어가는 상황의 비유를 해볼게요. 자, 여기 왼쪽에 반응물이 있고요. 오른쪽에 생성물이 있죠. 자,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활성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즉, 사람이 공을 이렇게 밀어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높이 올라와야지만이 이렇게 내려와서 생성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에너지가 있어야지만이 생성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효소가 없을 때 얘기죠. 자, 근데 효소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져요. 자,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져요. 효소가 없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크지만 효소가 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작아지게 돼서 여기 있는 사람은 반응물이 생성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큰 에너지를 들여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지만 효소가 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아주 작기 때문에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반응물이 생성물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알겠죠? 활성화 에너지란 반응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하고요. 이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의 에너지부터 여기 이렇게 꼭대기까지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소가 없을 때랑 있을 때를 이렇게 상황에 빗대어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볼까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X축이 반응의 진행이에요.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갈수록 반응이 진행되는 모습이고 오른쪽 Y축은 에너지입니다. 자, 반응물의 에너지는 이만큼이고요. 생성물의 에너지는 이만큼이에요. 자, 그때 촉매가 없을 때는 여기 이렇게 빨간색 선을 따라서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촉매가 없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있어야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만 촉매가 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졌죠. 그래서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촉매가 있을 때는 보다 쉽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반응물의 에너지부터 꼭대기까지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생성물이 되고 여기를 우리가 생성물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큰가요? 생성물의 에너지가 큰가요? 네,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죠.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걸까요? 에너지가 방출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에너지가 빠져나갔으니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물질 대사 중에서 어떤 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화 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반면에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크면은 여기로 에너지가 들어간 거죠. 그럼 에너지가 흡수된 거고 이런 경우에는 동화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효소와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그래프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에는 효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제목이 효소와 생명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 효소가 생명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 효소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효소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생명활동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번에 효소가 우리 실생활에서 일상생활, 식품산업, 의약품, 생활용품 등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효소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가 우리 몸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 효소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효소의 작용 원리는 무엇에 빗대어서 살펴보면 좋냐면 열쇠와 자물쇠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열쇠 자물쇠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열쇠와 자물쇠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이 열쇠와 자물쇠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어요. 선생님이 다니던 학교는 이제 사물함이 교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함만 따로 모아놓은 그런 이제 복도에 그런 공간이 있었고, 사물함에서 뭘 꺼내려면은 교실 밖으로 나와가지고 한참을 지나서 그 사물함만 모아져 있는 데로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필요한 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오는 그런 구조였는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도둑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자물쇠가 정말 필수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열쇠가 아니라 번호를 이용을 해서 여는 자물쇠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신기하게 그 번호를 푸는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아주 나쁜 도둑, 지능 도둑이었는데, 그런 도둑들이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막 소리를 듣고 잘 알아내가지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훔쳐가는 도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꼭 이게 자물쇠를 이용을 해가지고 선생님 사물함을 안전하게 지켰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막 주로 많이 훔쳐갔던 게 진짜 막 체육복도 많이 훔쳐가고 책도 많이 훔쳐갔어요. 그래서 정말 돌고 돌았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내 교과서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 걸 훔쳐요. 그러면 그 이제 도둑 맞은 친구들은 또 다른 애 걸 훔치고, 그리고 그 도둑 맞은 애는 또 다른 애 걸 훔치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이렇게 도둑을 맞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중간에 착한 애가 있으면은 걔가 이제 새로 구입을 했을 때 그 도둑질이 끊기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질이 나쁜 애들이 많은 학교에 다녔었는데, 그렇다고 선생님 다니는 학교 애들이 뭐 인성이 그렇게 터진 건 아니었는데, 뭔가 그때 그 시절에는 좀 약간 그런 도둑질이 약간 유행처럼 번지는 나쁜 사례가 있었어요. 아무튼 선생님은 한 번도 도둑질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열쇠와 자물쇠에다가 효소의 작용을 비유해 볼 수 있는데요. 열쇠를 이용해서 자물쇠를 따려면 아무 열쇠나 아무 자물쇠에 꽂으면 안 되죠. 그 자물쇠 모양에 맞는 열쇠를 집어넣어야지만이 그 자물쇠가 열려서 우리가 그걸 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효소는 특정 반응물과만 결합을 합니다. 첫 번째, 효소의 작용 원리 첫 번째로, 효소는 특정 반응물과만 결합한다. 여기 효소가 있죠. 효소가 있고 반응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효소의 구조가 이렇게 W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반응물의 모양과 딱 들어맞죠. 이 노란색을 딱 끼우면은 딱 들어맞기 때문에 이 반응물과만 결합을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이 보라색 반응물은 효소와 입체 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보라색은 이 효소와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효소는 특정 반응물과만 결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이거 방금 전에 살펴봤던 얘기죠? 이렇게 반응물과 효소가 구조가 맞아서 딱 이렇게 맞춰지게 되면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그 반응이 빨리빨리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응물이 끝나면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가 되어서 다시 분리된 효소는 촉매작용을 반복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열쇠와 자물쇠에서도 열쇠를 이용해서 자물쇠를 따고 나면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아니죠, 그 열쇠. 그쵸?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열쇠는.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 반응물이 효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생성물이 됐다 하더라도 이 생성물이 이제 효소에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 효소는 다시 재사용되어서 이렇게 다른 반응물과 결합을 해가지고 분리된 효소가 촉매 작용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효소는 특정 반응물과만 결합한다. 입체 구조가 맞아서 효소와 잘 결합할 수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입체 구조와 잘 맞지 않아서 효소와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생성물이 빠져나가고 나면은 이 남은 효소는 반응 후에도 변하지 않고 재사용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효소의 작용의 예시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건 우리 교과서 150쪽에 나와 있는 탐구활동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은 이 실험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의 실험이냐? 우리 대부분의 세포에는, 갑자기 굵어졌냐? 대부분의 세포에는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는 어떤 효소이냐? 여러분들 과산화수소 알죠? 이거 소독약으로 많이 쓰는 거.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H2O2죠? 이 정도는 알면 좋겠죠.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를 원래 공기 중에 내놓게 되면은 H2O와 O2로 분리가 돼요. 즉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리가 되는데, 이건 공기 중에서도 일어나는 반응이지만 이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를 첨가를 해주면 이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과산화수소는 공기 중에서 매우 느리게 물과 산소로 분해되지만 생간에 나오면 간 속의 카탈레이스가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함으로써 낮추어서 빠르게 분해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생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직접 생간을 잘라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되게 재미있었는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척추동물의 장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 생간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벌금을 굉장히 많이 물어야 돼서 아쉽지만 생간으로는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없고요. 다른 재료를 이용을 해서 이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효소가 이제 우리 생명현상에서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쉬운 내용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봅시다. 1번의 효소는 영양소의 소화.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죠? 뭐 아밀레이스니 뭐 라이페이스니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영양소의 소화, 그다음에 혈액의 응고, 몸의 구성 성분 합성, 해독작용, 이런 다양한 생명 현상에 효소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반응에 관여하고 있고요. 만약에 효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도 잘 안 되고 피도 잘 굳지 않고 뭐 해독작용도 안 되고 몸의 구성 성분도 잘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생명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건강이 나빠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효소가 우리 몸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효소의 주성분은 뭘까요?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있었는데,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죠? 단백질. 자,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는 성질이 변화해서 촉매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효소를 불로 가열시키면 그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파괴가 되어서 효소의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생명체의 체온과 세포 안의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효소가 원활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생명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온 너무 높거나 낮으면 효소들이 제 기능을 잘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온을 항상 잘 일정하게 유지시켜 줘야지 생명 시스템도 잘 돌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소가 우리 생명 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정리를 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효소와 우리 생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효소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쉬워요. 자, 먼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뭐 불고기 양념이나 식혜 같은 데서
효소에 의해서 고기가 연해지고 녹말을 분해해가지고 이런 음식들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식품 산업에서도 치즈나 과즙 음료수를 만드는데 효소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산업에서도 소화제나 유검사지를 만드는데 효소들이 잘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생활용품에서도 청바지 탈색이나 효소 화장품 등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도 생활화수나 공장 폐수에 있는 환경오염 물질을 미생물의 효소를 이용해서 분해하기도 하고 또 미생물의 효소를 이용을 해서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에탄올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효소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일이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냥 한 번씩 읽어보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효소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배웠던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약간은 그래도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줌을 이용을 해서 다음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시작하면서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랑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질문하면서 복습하는 시간 가질 거니까 꼭 강의 제대로 안 들은 사람은 잘 내용을 숙지를 하고 오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 줌으로 만나도록 합시다.